19세기 류큐 왕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두 개의 조약이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조약들이 어떻게 과거의 기록을 넘어 현재 오키나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됐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풀어볼 가장 핵심적인 질문, 바로 이거예요. 아니, 어떻게 군사적인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맺은 조약이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은 오히려 우리는 독립국이었다라고 말하는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? 정말 기묘한 역설이죠?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1854년에 맺어진 류큐와 미국 사이의 수호조약, 바로 이 뉴미 수호조약의 여정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. 이 낡은 문서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파헤쳐 보시죠. 자, 첫 번째 단서는 아주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. 바로 조약이 쓰인 언어예요. 이 형식이 생각보다 많은 걸 말해주거든요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1854년의 유미수호 조약이 영어, 그리고 당시 동아시아 외교 무대의 공용어였던 한문,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쓰였다는 사실이죠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. 당시 미국이 류큐 왕국을 일본이나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상대로 인정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. 이걸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외교 주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자기 이름으로 다른 나라와 약속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이죠. 미국은 류큐 왕국을 바로 이 외교 주체로 보고 마주 앉았던 겁니다. 그럼 미국은 류큐에 대체 뭘 원했을까요? 여기 6가지 조항을 쭉 한번 보세요. 우리 미국인들 잘 대해주고 공정하게 거래해달라. 나하 항구에서 무역 좀 하자. 배 부서지면 좀 도와주고. 이런 내용들이죠. 딱 보면 감이 오지 않나요? 류큐를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태평양으로 가는 미국 함대가 잠시 쉬어가고 물자를 보급받을 수 있는 일종의 서비스 센터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. 아주 실용적인 목적이었죠. 이 미국 조약의 성격이 어떤지 더 확실하게 알려면요. 딱 1년 뒤에 류큐가 프랑스랑 맺은 조약하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. 이번엔 프랑스 얘기를 한번 해보죠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왼쪽 미국 조약은 어때요? 물자 보급, 선원 구조, 전부 배가 항구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필요한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. 그런데 오른쪽 프랑스 조약은 완전히 다릅니다. 토지랑 집을 빌릴 수 있게 해달라. 물건도 마음대로 사게 해달라. 이건 느낌이 확 다르죠? 맞습니다. 프랑스는 그냥 잠깐 들르는 게 아니라 아예 류큐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속셈이었던 거예요. 훨씬 더 깊숙이 개입하려는 의도였죠.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류큐 왕국이 이런 요구에 그냥 굴복한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저항하면서 외교적으로 밀고 당기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. 스스로의 주권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거죠. 자,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. 과거에 맺어졌던 이 조약이 오늘날에 와서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시간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1854년에 미국하고 55년에 프랑스하고 조약을 맺었죠. 류큐가 독립적인 외교 활동을 한 겁니다. 그런데 그로부터 20여 년 뒤인 1879년, 일본이 군대를 보내 류큐 왕국을 강제로 병합해버립니다. 이 순서 잘 기억해 두셔야 해요. 바로 이 논리가 등장하는 겁니다. 오늘날 오키나와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죠. 류큐가 미국,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조약을 맺은 명백한 독립국이었는데, 그렇다면 1879년에 일본이 한 행동은 류큐 처분 같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권 국가에 대한 명백한 침략 행위다. 어때요? 단어 하나 차이인데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죠.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? 페리제독의 검은 군함하께서 어쩔 수 없이 서명해야 했던 그 강압의 상징이 1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류큐가 한때 당당한 주권 국가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재탄생한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오래된 조약에 대한 해석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, 특히 오늘날의 오키나와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? 이 역사 논쟁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조약은 더 이상 박물관 유리상자 안에 잠들어 있는 문서가 아니에요. 오늘날 오키나와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외칠 때 가장 먼저 내세우는 역사적 근거가 되고요. 일본 본토와는 다른 우리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. 심지어
지금 미국에 보관되어 있는 조약 원본을 돌려달라는 반언운동의 중심에 있을 정도로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역사가 된 거죠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. 역사라는 건 그냥 과거에 박제된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라는 것. 지금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어쩌면 살아있는 대화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단 하나의 조약이 감압과 주권이라는 이렇게 정반대의 얼굴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다른 역사적 사실들 속에는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?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